자,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교과 경론 수학 교육 과정과 교재 연구라는 책을 가지고 2달 동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수업은 그 진행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를 기초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맨 먼저 1장 수와 연산에 대해서 1. 수와 교수, 수와 연산, 교수학습 이론. 그래서 그 2페이지 내용부터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어떤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냐면 각 수와 연산 지도의 의의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수 개념을 규정할 때는 반드시 논의해야 되는 것이 연산의 구조이다. 가장 직관적인 수체계의 자연수의 경우 하나씩 더해가는 것이 바로 자연수 체계의 구성 원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덧셈 구조는 자연수 개념이 갖는 하나의 본질적인 측면을 다룬다. 일반적으로 현대 수학에서는 어떤 수체계가 정의될 때 그 체계 내에서 어떤 연산이 정의되는지, 정의된 연산이 결합법칙이나 교환법칙 등을 만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등이 우리가 그 수칙의 대수적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브루바키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뒤에 가서 이제 브루바키 얘기를 하겠지만 브루바키는 수학의 구조를 이제 세 가지 구조로 봐서 대수적 구조, 그 다음에 순서 구조, 그 다음에 위상적 구조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안에 틀에 이제 표현이 되는데 내가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조를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것을 순서 체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수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 집합 안에서 정의된 연산 안에서 여기서 이제 간단히 결합법칙, 교환법칙 등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온 연산의 문제에서 이 연산의 문제는 우리가 학교 수학은 통상적으로 사칙 연산을 논의를 하는데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안에서 사칙 연산을 제외한 연산 구조는 따로 논의하지 않는다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수에서 마이너스 1을 뺀 집합에 대하여 임의의 원소 A, B에 대하여 A와 B의 곱의 문제를 A 플러스 B 플러스 AB 이와 같이 이제 정의를 내려주는 문제들을 이런 것들은 학교 수학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대수적 구조라는 의미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수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 구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무엇을 얘기를 통하냐면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산 구조를 이제 이루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이제 이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들은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추상성에서 그 신론 얘기할 때도 얘기했고 수학과의 특성 중에 하나로도 이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수학과의 특성이라고 하는 수학과의 특성 중에 하나인 추상성에 대한 내용을 용의를 할 때 우리 추상성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 대상 중에서 이질적인 것을 제거하게 됐을 때 그럼 이질적인 것을 제거하고 나는 나머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동질적인 표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뭐 빵 3개, 우유 3개 그 돌멩이 3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그 3개 안에서 이것들 중에 이제 우리가 빵이라는 것이라든지 돌이라고 하는 것이든지 우유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그 질적인 것은 제거를 시키게 되면 이것들이 갖고 있는 것은 수 3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빵 2개와 빵 3개를 더하면 빵이 5개 있다. 돌멩이 2개와 돌멩이 3개를 더하면 돌멩이 5개가 있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2 더하기 3은
오라는 덧셈에 대한 연산 문제들을 이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상화를 통해서 연산 구조로 이렇게 이제 발전된다라는 것이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얘기를 하냐면 개념의 형식화라는 말로 표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념이 이제 수개념이 발생하는 과정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과 심리적인 관점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에서는 수개념의 발생은 수개념은 어디에서 추상화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개념에 대한 형태가 여기에서는 이제 수개념을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으로 본 거. 활동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것이 여기서 말하는 두이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피아제의 얘기가 이제 여기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이와 피아제는 수개념을 사물에 대한 인간 활동으로 봤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는 그래서 두이는 수라는 개념을 측정 활동의 소산이라고 봤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면 무엇을 말하냐면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얘기를 하냐면 전체량이 이제 주어지면 전체량과 그 다음에 이것에서 단위 량 사이의 관계를 이제 돼서 이것의 상대적인 관계 이것에 대한 상대적 관계로부터 전체량 안에서 단위량이 문제로 무엇을 통해서 B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수라는 개념이 형성된다. 그래서 수를 무엇으로 해석한 거냐면 B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전체량인데 처음에 전체량은 모호한 전체량으로 표현한 거죠. 모호한 전체량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형태로 되는 거냐면 명확한 전체량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호한 전체량에서 명확한 전체량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무엇으로 봤냐면 측정 활동으로 본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그 3페이지에서 7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이 문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아제는 이것에 대한 개념을 무엇으로 본 거냐면 피아제는 반영적 추상화의 개념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반영적 추상화에 대한 내용을 해서 논리, 수학적 경험을 통해서 반영적 추상화에 의해서 수개념이 이제 형성된다라는 입장이 이제 피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심리적 측면에서 수 개념을 이제 바라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13페이지 내용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죠. 이제 이것은 이제 심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이제 우리가 수 개념의 발상을 심리적 측면과 역사적 측면 두 가지로 이제 보자 그랬는데 심리적 측면에서는 대표적인 것은 이제 인간 활동의 사물에 대한 인간 활동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한다면 일종의 무슨 과정을 통해서 추상화의 과정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추상화라는 것을 뒤는 우리가 좀 전체적인 모호함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모호함에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책에서 나와 있는 예제들을 본다면 처음에는 나무 막대를 가지고 놀다가 화살을 만들려고 하고 이때 화살의 길이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명확하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안에서 단위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한 전체량을 이제 체크해 나가는데 이러한 과정이 일종의 측정 활동이고 필요에 의해서 이제 얻어진다라고 본 거죠. 피아제는 논리 수학적 경험으로부터 반영적 추상화의 과정을 통해서 수개념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었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내용은 역사적 발생적 측면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음수의 이제 출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시면 책에 있는 모델로 이제 얘기를 해보죠. 방정식의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 중에서 x 플러스 3이라는 0이라는 수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 개념은 무엇에 대한 내용을 본 거냐면 측정에 대한 대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측정에 대한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측정에 대한 대상은 항상 무슨 개념이에요? 양적인 개념이죠. 양적인 개념이니까 어떤 것에다가 3이란 것을 더했는데 어떤 양에 3을 더했더니 0이 되더라.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음수라는 것이 주어지면 우리가 이 음수를 수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얘가 4세기경에 이제 출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9세기에 가서 무엇이 나오냐면 피코크의 형식 부력의 원리가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책에서는 이제 이것을 행켈의 문제와 연결돼서 교재에서는 이제 행켈의 문제로 표현이 되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수를 더 이상 양적, 측정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수의 개념을 형식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19세기예요. 그래서 4세기경에 음수 개념은 이제 발생이 됐는데 문헌상의 문제입니다. 발생이 됐는데 이게 수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은 19세기니까 약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음수라는 것을 수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웠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매우 어렵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렵게 된 요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이 바로 이런 형태들이에요. 그러면 이 수학자들이 약 1500년 동안에 걸려서 음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로부터 학교 수학에서 얘기를 했을 때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인식론적인 장애를 이제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됩니다. 자, 전체적인 얘기를 이제 표현을 해보면, 그래서 그 독일의 수학자 행켈에 의해서 19세기의 수를 하나의 형식으로 대상으로 보면서 무엇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한 거냐면, 음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 구체적인 모델을 찾을 필요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음수는 이제 구체적인 모델과 독립적인 수학적 개념으로서의 지위를 이제 인정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책에서 나오는 형태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의 개념에서 나오니까 그러면은 음수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일종의 손실로 봐볼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3 그러면 얘네들은 손실이 4만큼 3번 이루어졌으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 10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약 1500년 동안 계속 무엇이 일어난 거냐면 실패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러한 실패가 수학자들이 겪었던 이 어려움들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도 학생들에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식론적 장애 그러면 이 인식론적 장애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말에서 나온 것처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인식론적 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하나는 수학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요인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뭐가 됐습니까? 굉장히 고도의 추상화가 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 요인으로 역사 발생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설명했듯이 수학자들도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하물며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이제 겪게 되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식론적 장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인식론적 장애를 이제 제시가 됐는데 책에서는 그 말을 14페이지에 인식론적 장애 요인을 우리가 일단 칠판에 따로 안 쓰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네 가지로 이제 얘기가 됩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종종 일어나죠.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문제들도 있을 수 있냐면, 52-27은 하고 물어봤더니 35예요 라고 답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냐 물어봤더니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뺄 수 없으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더니 5,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더니 3. 그래서 35라는 이와 같은 이제 오답들이 발생이 되더라. 이제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음수 개념을 배울 때 2-4는 마이너스 2 그랬을 때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아마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학생들에 대한 그런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음수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두 번째 내용은 마이너스 3은 2보다 작다고 했는데 작은 것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가 되고 2의 제곱은 4가 돼서 작은 것의 제곱이 어떻게 큰 수의 제곱보다 클 수 있는가라는 이러한 이제 그 의문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음수 곱하기 음수가 20이다. 즉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5는 20임을 인정한다면 1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대 20이 같다라는 뜻이 되는데, 더 큰 수와 작은 수의 관계가 더 작은 수와 더 큰 수의 관계와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이 뜻인 거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가 20이더라. 그러면 1대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5대 20.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비례식으로 같은 건데, 큰 수 대 작은 수는 작은 수 대 큰 수의 관계가 어떻게 이게 등으로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 사고가 전부 다 무슨 사고를 하는 데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거예요. 양적인 사고를 하는 데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4 곱하기 3은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반대로 4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직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양의 개념으로 존재성의 의미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음수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웠던 만큼 우리가 마찬가지로 무엇을 이해하는데, 허수를 이해하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더라라는 것이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음수와 허수는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것을 그 구체물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였는데 실제로 이제 이것은 사용이 되어 왔다. 어디에서 대수 문제 같은 데서. 그러면 이것을 사용했다라는 얘기는 사용한 이유가 있겠죠. 그 사용한 이유의 대표적인 이유로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유용성에서 문제를 들 수 있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로 허수 문제는 우리가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두 군데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뭐 우리가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범위에서 빠져 있어서 안 나오는 문제지만,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모델 중에 하나로 우리가 허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실적분의 문제에서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주어졌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실수해서 이 문제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무슨 문제로? 복서 적분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푸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사용했던 이유들은 유용성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음수라든지 허수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 수 개념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봅시다 그랬어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봅시다 그런 것이 하나는 심리적 측면에서 바라보자는 거고 심리학적 측면에서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역사적 측면에서 이제 바라봅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심리적 측면에서는 우린 여기서 이제 크게 그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그게 이제 둘로 나눌 수 있어서 하나는 듀이와 하나는 피아제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듀이와 피아제의 공통점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우리가 수 개념이라는 것은 그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이라고 봤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추상화의 과정을 통해서 수 개념이 형성이 되고 연상 부자가 이루어졌다라고 측면이 되는 거죠. 물론 이 둘을 설명하는 방법은 그 듀이는 수를 결론적으로 비로 봤죠. 측정 활동의 소산으로 본 거고 그 다음에 그 피아제는 수 개념의 형성 과정을 반영적 추상화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심리적 측면이 있고 역사적 발생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수 개념이라는 것은 4세기경에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출현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로서 인식한 것은 우리가 이제 교재 연구에 나와 있는 책을 기준으로 본다면 행켈이 될 수 있는 거죠. 행켈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수를 하나의 형식의 대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수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때 걸린 시간은 약 1500년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선 책에선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스탄탈 같은 경우는 뭐를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진리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믿었다. 이제 이 스탄탈의 이제 주장인 겁니다. 진리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이고 종교의 문제가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수학이라고 믿었다. 자기는 그렇게 이제 믿고 있었는데 문제를 다루다 보면 대수 문제에서 마이너스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라고 하는데 왜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되는 그 모델을 그 누구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 실망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죠. 이만큼 약 1500년 동안 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어떤 양적인 사고, 측정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수로서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또 뭐 간혹 가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우리가 소득을 양수, 손실을 음수라고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손실 곱하기 손실은 소득이 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빚 곱하기 빚은 나의 자산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1500년 동안 수학자들이 생각했던 아주 그 골치 아픈 문제들이었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수라든지 허수라든지 이런 것이 대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대수적인 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했던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용성에서 명맥을 이어왔는데 피코크의 형식 부력의 원리, 즉 피코크가 주장한 것은 양수 개념에서 형식을 영역에 대한 어떤 제한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다가 행켈에 의해서 음수를 하나의 형식의 대상으로 이제 보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논쟁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어려움만큼 학생들도 이 음수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따른다. 그 어려움을 따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인식론적 장애라고 이제 본 거고 그 인식론적 장애의 요인으로 인식론적 장애가 발생한 것을 책에서 4가지로 봤죠. 작은 수에 큰 수를 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왔고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은 작은 수와 큰 수가 있을 때 작은 수의 제곱이 큰 수의 제곱보다 어떻게 클 수 있는가. 그래서 마이너스 3과 2를 대상으로 이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란 걸 인정한다면 큰 수 대 작은 수와 작은 수 대 큰 수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비례 관계를 받아들이는 데 이제 어려움이 따랐고 그 다음에 이제 동수 누가의 관점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3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4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이해할 수 없다. 직관적인 이해가 이제 어려웠다라는 것들이 학생들에게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살펴봤던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의 관심사로 오는 것은, 자, 그렇다면 음수를 어떻게 지도해 나갈 것인가, 수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라는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이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가 7차 교육 과정에 있고, 물론 제 7차 교육 과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2007, 2009, 2015 세 번에 걸쳐서 이 그 교육 과정이 개정이 됐지만 근본적인 철학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7차 교육 과정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디테일함은, 그 안에서 디테일함은 그 계속 개정이 됐지만 근본적인 철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교육 과정이 그 7차 교육 과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래서 그 근본적인 철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7차 교육 과정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크게 두 가지가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지금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바뀌었는데 이것이 수학과가 가지고 있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단계형 수준별 교육 과정을 운영을 했는데, 이때 7차 교육 과정에서 단계형을 운영한 이유는, 이것을 운영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학과는 무엇이 강하다? 위계성이 강한 학문으로 본 거예요. 위계성이 강한 학문이다 보니까 수학과하고, 이때 당시에는 수학과하고 영어과만 단계형 수준별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쏟아지죠. 이것이 비판들이 쏟아지면서 2007 개정교육 과정에서 단계형이라는 개념이 삭제가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내가 단계형 때 학교를 다녔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교과서가 7가, 8라, 이런 식으로 쓰여졌다면 여러분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공부하신 거고, 그냥 중학교 수학 1, 중학교 수학 2,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다면 이건 이제 단계형이 아니라 단계형이 삭제된 이유인데, 교육과정은 이제 2007 개정교육과정 때부터 단계형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단계형이 사라지면서 무엇에 대한 내용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이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맞는 무엇이 정비가 돼. 교재가 정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재가 정비가 되고, 이때 교재가 정비되면서 세 가지 근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제 교재가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원리가 점진적 수학화의 원리, 역사 발생적 원리, 그 다음에 구성주의 원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성주의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무엇으로 보냐면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 점진적 수학화의 원리나 역사 발생적 원리는 누구의 이론과 매우 유사한 겁니까? 프로이덴탈의 이제 이론과 연계가 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강조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임용 시험에서 시험 문제 그래서 많이 나오는 이제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수 개념을 이제 지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이제 책에서는 요 표현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보충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개념을 지도하는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측면에서 본다면 음수 지도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형태로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수 문제에 의해서 무엇이 출현됐습니까? 음수가 출현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음수를 수로서 인정한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 불역의 원리에 의해서 수 개념을 이제 우리가 하나의 형식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데 아까도 뭐라고 그랬냐면 약 15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 발생적 측면에서 본다면 음수를 지도할 때는 무슨 관계를 이용해서 형식 불역의 원리를 이용해서 지도해야 됩니다라가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지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또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면 심리학적 측면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제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 나가는 거냐면 학생들의 인지 수준과 학습 수준이 일치하도록 지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학습 내용물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피아제의 이론에 의하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뭐로 보냐면 구체적 조작 단계에서 형적 조작 단계로 넘어가는 관계가 되는데 우리가 과연 형식 불역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현재 우리 대부분의 교과서가 바로 심리학 측면에 고려를 하는데 이 심리학 측면에서 고려하면서 누구의 이론에 많이 영향을 받냐면 DNS의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가 됩니다. 이제 이따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교사명 시험의 문제가 이제 여기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학과가 단계형이 공식적으로 단계형이라는 말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수학이 위계성이 강한 학문이다라고 안 보는 게 아니죠. 여전히 수학과는 뭐가 됩니까? 수학이란 건 위계성이 강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계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우리는 교육 과정을, 교육 커리큘럼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구성할 때 또 무엇이 작용되기도 하냐면 교육의 수월성들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역사적 발생적 순서를 뒤집은 예가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보시면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로그 함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지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학교 수학은 지수를 강의를 하고 지수를 먼저 논의하고 지수의 역으로 무엇을 논의합니까? 로그를 논의하니까 이것도 역사적 순서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뭐 실진법든 뭐든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분의 문제에서 본다면 부정적분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미분법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이제 책에서는 정적분이라고 얘기하는데 해석학적인 얘기에서 본다면 미적분학의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죠.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되는데 학교 수학은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학교 수학은 미분법을 다루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부정적분을 다루고
미적분학의 기본 원리를 다루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역사와 역사적 측면, 역사적 발생적인 것과 역사 발생적 측면과 학교 수학의 지도 순서가 달리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한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학은 이렇게 순서대로 지도를 합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의 문제예요? 수월성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수월성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단편적으로 이것만입니다라고 말해줄 수는 없으나 수월성의 문제가 이제 강하게 대두되면서 그러면서 무엇이 되냐면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지도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가장 많은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고민의 대상이 되는 게 무슨 개념이에요? 실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실수 개념이 나오는데 이 실수 개념을 실해석학에서는 저기에 염두에 두고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학교 수학도 은근히 이 관점에 맞춰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얘네들은 일종의 진짜 이것은 그 추상의 그러니까 가장 추상적인 사고를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따를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학교 수학은 이런 것을 공리적 관점에서 접근해 나갑니다. 공리적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 나가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이와 같은 뭐 수월성의 문제, 위계성의 문제, 역사적 발생적인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측면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무엇에 대한 공리적 측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공리적 측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면서 수 개념을 구성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대두가 돼요. 대두가 되는데 뭐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우리 이제 구성적 측면도 이제 나중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구성적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과정 안에서 가지고 있는 무한적 사고의 의미예요. 무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이제 따르게 됩니다. 어려움에 따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여기에서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시험은 제일 많이 나온 건 바로 이 파트입니다.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의 관점에서 심리학,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형식 부력의 원리로 지도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음수 개념, 음수의 연산 개념, 이런 지도를 어떻게 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은 교과서들이 채택하고 있는 거는 DNS의 그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에서 지도해 나가는 거고요. 요건 다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서 보면 수와 연산 파트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실수 개념이 여기서 실수 개념이 실수 개념이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유리수와 무리수로 실수 개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이 무리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유리수가 아닌 실수를 무리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죠. 그래서 그 라틴어로 번역하면 유리수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뜻이다. 근데 이제 이게 영어로 표현되면서 영어로 표현하면 레이셔널 넘버가 되는 거고 레이셔널이라는 말이 합리적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합리가 있는 수에 이걸 한자로 쓰다 보니까 유리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까? 합리가 있다. 그래서 유리수다. 그럼 무리수는 합리가 없는 거, 비합리적.
말이 되게 어색하죠. 근데 이제 이게 라틴어에서 레티오라는 말이 이제 비의 뜻이니까 거기서 이제 나온 겁니다. 좌우지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무리수라는 것을 이것도 이제 수학계에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무리수라고 하는 것을 피타고라스 학파 때부터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기원 전세기죠.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무슨 말들이 나오냐면 오일러는 이제 우리가 보통 13세기 때 이제 얘기를 이제 표현을 하면 17세기인가? 그때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내용들에 보면 무슨 말들이 나오냐면 오일러가 뭐 몇백 개, 몇천 개의 무리수를 발견했대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무리수들의 모임은 비가산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수를 수로서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따랐고 실수 구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를 수로서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다시 이제 수학자들도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에서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를 설명하려니까 7차가 아니라 현대화 운동, 우리나라는 3차 교육과정이라고 그랬죠. 현대화 운동 때는 이것을 중학교 때 지도를 했어요. 무슨 법을? 규律법을 통해서. 규律법을 통해서 지도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규律법은 언제 나옵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규律법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죠. 1학년 2학기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몇 학년에 중학교 3학년 때 지도할 수 없다가 되죠. 지도할 수 없다가 돼서 아까도 말한 수월성 이런 것들, 커리큘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중학교 실수 개념을 무엇으로 지도한다가 돼요? 무슨 소수로? 무한 소수의 개념으로 지도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나중에 소재거리가 될 겁니다. 무한 소수의 개념으로 이제 지도가 돼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 중학교 2학년에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에서는 이것에 대한 실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무한 소수의 개념으로 도입하는데 무한 소수의 개념을 도입하다 보면 우리가 2분의 1이라는 것은 0.5인데 얘를 0.5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0.5는 결국은 0.4, 9999와 같으니까 그거로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때 이제 중학교 학생들의 무엇이 고려돼요? 심리학적 측면들도 같이 고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논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에서의 수개념의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미리 당겨서 얘기했지만 고등학교에서의 수개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수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인데 여하튼 이런 모든 난관의 첫 번째는 뭐가 됩니까? 음수 문제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그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형식 조작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인 수로 19세기에 그 무엇으로 지워졌네. henkel에 의해서 수 개념이 그 19세기에 와서 형식의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것을 과연 중학생들에겐 어떻게, 특히 중학교 1학년에겐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작은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요가 여기서 이제 관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와 있냐면 16페이지에 샘돌 모델, 17페이지에 우체부 모델,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수직선 모델,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형식 부력의 원리,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꾸어 보죠.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이제 DNS의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가 이제 하나의 좋은 이제 우리가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DNS는
동치인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여 학생들을 지도하자는 입장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떤 모델들을 얘기했냐면 물리적 모델, 그 다음에 기하적 모델, 그 다음에 대수적 모델. 이 세 가지 모델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 수업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강의하려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수개념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음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음수 문제의 관점에서 얘기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모델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물리적인 모델은 또 크게 이제 둘로 나누는데, 샘돌 모델, 그다음 뭐 굉장히 많습니다. 샘돌 모델 굉장히 많은데, 소득과 손실의 문제, 그 다음에 계단 등등등 뭐 많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우체부 모델,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엇을 이용하는 거? 수직선 모델. 대수적 모델에서는 큰 입장에서는 이 대수적 모델을 형식부력의 원리라고 큰 입장에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구분을 해서 형식 부력의 원리, 그 다음에 귀납 외사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보통 제시하는 대표적인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구분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의 장점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의 무엇도 존재하겠습니까? 단점들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하면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출 문제들은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됐는지를 보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좀만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기초로 수업을 진행을 하죠.